158페이지. 현금 파트 중에 지급이자라는 파트고, 이 파트는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을 지급했을 때 그 이자 비용 중에 일부는 송금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챕터이고, 이제 원칙 보시면 지급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당연히 순자산을 감소시키고 순비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원칙은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밑에 예외 4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순서대로 송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규정이고요. 1순위, 2순위, 4순위 이렇게 3개는 제재 목적으로 송금 불산입을 하는 취지고, 3순위는 그 송금의 귀속 시기를 조정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유형 무형자산의 취득을 할 때 필요한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라. 그래서 어제 우리 배웠다시피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감가상각비 또는 그 자산의 양도시의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라는 취지의 챕터고요. 그래서 1순위부터 보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이제 이거는 그 위에 나와 있다시피 사채시장의 노출 유도 목적, 그래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쓰지 마라 라는 취지고요. 다음 장 보시면 세무조정은 제재 목적이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로 처분을 하고 있어요. 대표자한테 그 책임을 지우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원천징수 사익은 국가에 기속되는 거기 때문에 기타사유 유출로 처분을 하게 돼 있고, 원천징수를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까지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겠다. 근데 저는 아직 이거를 실무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2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1순위랑 같은 개념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세무조정이 나오죠.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 똑같이 원천징수 하지 않았으면 전액, 원천징수 세액까지 상여로 처분한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고, 3순위는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3순위 건설자금 이자인데, 건설자금 이자는 왜 송금불산입을 하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건설 중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 지급한 거는 그 건설 중인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도록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건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자산을 직접 지었을 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판매 목적, 재고 자산이나 투자 자산을 위한 취득원가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그 표 제일 밑에 보시면 자본화 대상 자산에 사업용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내가 쓸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들만 해당이 돼요. 화살표에 투자 자산, 재고 자산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건설 시행사들이 지급이자를 그 건설에 필요한 지급이자를 지급했을 때 그거는 송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개요에서 위에 표부터 보면은 자본화할 금융비용 차입금을 2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특정 차입금, 일반 차입금이 있는데, 특정 차입금은 이제 그 건설 목적만을 위한 차입금으로 이해하면 되고, 일반 차입금은 그 외 차입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 2개를 구분하는 이유는 밑에 자본화 방법을 보시면 특정 차입금 이자는 강제, 회사가 선택할 수 없다.
이 사업용 유형 무형 자산에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은 무조건 그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을 해라.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야 된다. 그러면은 일반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화할 필요가 없죠.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일반 차입금도 선택 자본화를 해서 같이 취득원가에 가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자본화 대상 자산은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까지만 되고 투자자산, 재고자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밑에 159페이지 안가로 2번 보시면 1순위, 2순위가 왜 우리가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귀속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어서 그걸 지급하는 법인에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자금의 지출 순서는 특정 차입금이 1번, 일반 차입금이 2번. 특정 차입금의 이자 개별적으로 직접 자본화함. 그래서 요거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건설 개시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가 특정 차입금 자본화 대상 기간이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만 자본화를 한다. 그 건설 개시일 이전, 건설 준공이 된 날부터 상환일까지 이후의 이자는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준공일은 원칙이 사용 개시일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과 배경 청산일 중 빠른 날. 건물은 사용 개시일과 취득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요날까지는 이날 개시일부터 이날까지는 자본화, 나머지 기간은 전부 다 송금으로 산입한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자본화할 특정 차입금의 이자, 그래서 1-2,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특정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건설 기간 중. 그리고 2번, 3번은 특정 차입금에서 이제 특정 차입금을 차입을 하고 나서 전액을 바로 다 쓰지 않고 중간중간에 나눠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 남아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그 발생하는 이자들은 자본화할 이자에서 차감을 한다. 그리고 반가로 2번 일반 차입금의 이자, 그 옆에 보시면
개별적으로 직접 특정 차입금은 개별적으로 직접 자본화함, 일반 차입금은 가정에 의하여 간접 자본화함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자본할 일반 차입금의 이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 차입금의 이자 합계에서 이제 평균 지출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이번에 특정 차입금을 사용한 평균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자본화 이자율을 곱한다.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고 1번이 한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산식을 평균 지출액 이거를 어떻게 산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건설비 지출액 차입금을 사용한 평균 지출액은 특정 차입금 사업연도 이자율은 일반 차입금 일반 차입금 적수 사업연도
이거는 다 접수가 들어가는데 이 접수가 들어가면은 좀 복잡하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를 다 365일로 놓고 하면은 자, 이게 365고 이것도 365이기 때문에 접수가 없어지고 일수도 없어지죠. 그래서 그냥 건설비 지출액, 평균 지출액.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총 100원을 지출했다. 그리고 특정 차입금을 사용한 평균 지출액, 특정 차입금의 접수, 사업연도 일수죠. 이것도 365를 똑같이 곱한다고 쳤을 때 접수 없어지고 일수 없어지고 특정 차입금을 얼마나 빌렸냐. 그래서 내가 100원을 총 지출했는데 이 건설을 위해 딱 지출한 특정 차입금을 차입한 금액이 5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총 100원을 지출했는데 특정 차입금에서 50원이 나왔고 자본화할 이자율도 일반 차입금 이자 합계 일반 차입금의 적수 나누기 사업연도 일수.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일반 차입금의 이자가 총 5원이 나갔는데 일반 차입금을 내가 100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냥 5%가 되는 거죠. 이거는 5%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50원에 5%. 2.5원인가? 2.5원을 2번의 계산 산식이 2.5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이자를 총 5원을 납입을 했대. 1년 동안. 그래서 요거 중에 작은 금액은 2.5원이죠. 그래서 이게 내가 아까 왜 한도라고 했냐면 일반 차입금 이자 납입한 총액이 이제 한도가 되는 거고 그 중에 평균 지출액에서 특정 차입금을 뺀 일반 차입금을 이 건설이 얼마를 썼냐를 계산하는 한식. 이해가 하시나요? 네. 그래서 2.5원을 여기에 썼다고 계산이 되고 이 2.5원은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2.5원을 비용 처리할 거냐 아니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거냐 이거는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산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저 일반 차입금 이자는 선택 가능한 자본화 금액이고 특정 차입금은 이제 따로 계산한 이자만큼은 전체가 다 자본화가 돼야 되는 그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만약에 평균 지출액이 특정 차입금보다 작을 때 이때는 일반 차입금 자본화 금액은 0이 되죠. 왜냐면 이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161페이지) 양가로 3번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그래서 1번 비상각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 계상한 경우. 과대 계상했다는 것은 건설자금을 취득원가에 가산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 취득원가에 가산된 자산에 과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법상 금액보다 회계상 금액이 더 커져 있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자산을 감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조정인 손금살이 마이너스 6을 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를 과소 계상했다.
여기서 과속 예상했다고 하는 거는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겠죠. 일반 차입금은 선택이 가능하니까 일부러 송금불산입 시킬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를 과속 예상했을 때는 자산이 과속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증시켜야 되죠. 그래서 송금불산을 유보 플러스의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밑에 케이스 보면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 계상한 경우에는 이 토지 100원에 대한 그 이자를 원가로 처리했을 때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고, 옆에 당연한 얘기인데 추후 토지 처분 시 송금불산의 유보로 추인을 해준다.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를 과속 예상한 경우에는 송금불산이 유보 플러스 조정을 해주고, 추후 토지 처분 시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을 해준다. 비상각 자산은 쉬운데 반가로 2번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 이자는 조금 복잡해져요. 우리가 그 추인의 유형이 세 가지가 총 있었잖아, 어제 배웠을 때. 이 자산, 과대계상 또는 과소계상되어 있는 자산을 감가상각을 하면 감가상각된 비율만큼 추인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액법의 5년짜리 생각대상 자산을 우리가 유보가 거기 자산에 있으면 그 자산의 유보는 0.2만큼 매년 추인이 돼요. 이거는 감가상각을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감가상각 공부 후 다시 한번 보고 단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를 과속 예상했을 때 우리가 송금불산이 유보를 해줘야 되는데, 기말 현재 건설이 완료된 경우 건물의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과속 예상분을 즉시 상각 의제로 본다. 즉시 상각 의제도 감가상각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판서로 다시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그리고 기말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경우, 이때는 상각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에 완료된 경우랑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고, 과소계상분을 그냥 송금불산에 유보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케이스를 한번 설명하고 볼게요. 법인세가 딱 요 파트 정도부터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세요. 여기부터 좀 이제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게 있어요. 자, 일단 즉시상각 의제가 뭔 말이냐를 먼저 설명을 하면,
즉시상가의제란 세법상 자산가액으로 계상해야 될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 지출액을 회사가 바로 그냥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에 이 비용 처리한 금액은 바로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본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올리고 자, 비품 여기 있습니다. 비품 액을 취득하고 전액 수선비로 처리한 경우 그래서 내용 연수는 5년 정액법 생각을 가정할게요. 정액법, 정률법도 감가상각에서 따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수선비, 액, 현금, 액. 세법은 이 내용을 적용해서 비품 액을 취득하고 백원을 바로 전체를 생각해버렸다 라고 즉시상가의제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 T가 아니라 B를 그냥 수정을 시켜버렸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우리 매년 말 결산할 때 12월 31일자로 감가상각비 15인 하죠. 그래서 그때 감가상각비 한도 15인을 할 건데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 얼마죠? 즉시상가의제로 100원이 들어갔어요. 회사가 실제로 계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감가상각 범위에는 내용연수 5년이니까 5분의 1 해서 20원이 감가상각 한도일 거고 80원이 감가상각비가 과대 계산돼 있죠. 과대 계산은 무슨 조정해야 돼? 현금물산이 자산이 지금 과소 계산돼 있는 거죠. 자산의 과소 계산은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세법상은 플러스의 유보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즉시상가의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161페이지에 제일 밑에 박스 동그라미 2번 다시 한번 이거 이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말 현재 건설이 완료된 경우 건물에 지금 우리 이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바로 즉시상각 의제로 본다. 당기의 감가상각비에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진행 중인 경우는 똑같이 송금물산 주고 하고 추후 건설 완료 됐을 때 생각 부인액이 바로 남아있는 거야, 이 자산은.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계산을 하고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회사가 적게 계산했을 때 이제 송금산입으로 마이너스고 추인을 해준다. 요거는 그래서 감가상각비 공부 후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조금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자금 이자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 163페이지 사순위 업무 주간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그래서 그 취지는 회사가 빌려온 돈은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해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이런 취지고,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서 산식은 지급이자의 업무기간 자산 접수, 업무기간 지급금 접수를 더한 금액을 차입금으로 나눈 요 산식이고, 이 산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사업물자산 400원이 있고 업무무관 자산 100원이 있더라. 그래서 차입금 AP 300원, 200원짜리를 각각 이자율 20%, 10%의 금액으로 이자 비용을 연간 60씩 부담하고 있고 200원에 대한 이자 비용은 연간 20원씩 부담하고 있어서 이 회사가 총 1년간 부담하는 이자는 80원. 근데 80원 중에 이 전체 자산 총계가 500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원은 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 500원을 빌려서 500원을 취득했는데 그 중에 100원은 업무와 관련의 자산,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니까 80원에 500분의 100의 비율로 16원을 송금불산입을 했다. 이런 취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적수 그냥 적수가 항상 나올 때는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적수를 날려버려요. 똑같이 365일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전체 차입금, 전체 업무무관 자산의 금액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만약에 산식에 대입을 하면 500원 지급이자가 총 80원이고 이 회사는 80원 곱하기 500원 분의 업무무관 자산 100원. 업무무관 가지금은 따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0원 그러면 같이 16원 같은 경우입니다. 적수는 항상 헷갈리면 그냥 없애버려도 계산 산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에 산식의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업무무관 자산 범위는 페이지 93페이지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한번 볼까요?
63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 나와 있죠. 그래서 동사는 뭐 성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부동산은 우리 이거 했었죠 어제. 유예기간 일반 법인은 2년, 부동산 매매업은 5년 이내에 있는 거는 유예해주고, 그 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그것도 업무무관이라고 어제 다 얘기했었고, 그 업무무관 자산들이 저 업무무관 자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업무무관 자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가 매입 시 부계부 부인으로 인한 시가 초과액 포함. 요거는 부계부 배우고 나와서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사례 보면은 뒤에가 아니라 밑에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업무무관 토지 120원에 취득했을 때 시가 100원짜리를, 그러면은 어제 고가 매입 잠깐 설명했었죠. 100원짜리를 120원에 사온다. 특수관계인에게. 그러면 이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죠? 100. 그치. 100원이 되지. 그리고 나머지 20의 시가를 초과한 금액은 그 해당 귀속자의 소득 귀속되도록 처분을 해야 되지. 그게 상대방 법인이면 뭐야? 소득 처분. 기타 사유 유출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120원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된다. 여기 취득가액에는 시가 초과액 포함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100원이 아닌 120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돼야 된다. 그리고 164페이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개념, 제외가 나와 있는데, 개념,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하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이제 조금 중요한 테마라, 이 개념은 확실하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유정씨 개념 한번 읽어볼래요? 네.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부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에 대여액,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에 대여액을 포함한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함. 그래서 이 개념에서 체크해야 될 요건 딱 2개 있는데, 제일 처음 특수관계인 첫 번째고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두 번째, 업무와 관련 없이. 이 2가지 요건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빌려준다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줘야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그래서 이제 개념 끝에 적정이자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적용한다. 그래서 뭐 이자를 얼마를 받아왔든 상관없고, 너가 빌린 돈으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 빌린 돈은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 인정을 안 해줄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밑에 제외 보면 제외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A, C, H 이렇게 3개 정도고, A는 직원한테 이제 급여 범위 내에서 잠깐 돈 빌려줬을 때, 경조사비 대여해줬을 때, 학자금 대여해줬을 때, 직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대여해준 거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고, C, 입금사님에게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을 계산한 금액. 대표자 상해처분도 받았는데 이것까지 계속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놔두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까지는 안 할게. 좀 봐주는 거죠.
그리고 H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여기서 지배주주 등 직원은 제외함. 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은 이것도 같이 복리후생 목적이죠. 이 세 가지는 업무무관 가지기금은 아니다. 당연히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거긴 하지만 기타 보면 똑같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가수금도 있고 가지기금도 있으면 원칙은 상계하는 걸로. 상계를 해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겠죠. 밑에 예외는 이제 뭐 각각의 사업기간,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서 따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법인은 없죠, 거의 약정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면 무조건 상계한 금액 후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임시 5페이지.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의 범위. 그래서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보다 그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동그라미 네 번째 점, 선급이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선순위에서 불산입된 이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파트에서 총 4개 나왔잖아요. 1, 2, 3, 4 순위대로 순서대로 송금불산입을 해줘요. 4순위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이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송금불산 대상 지급이자까지 정리를 하면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마무리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파트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면 사례 하나 놓고 1, 2, 3, 4순위 쭉 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1, 2순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3, 4순위는 중요하다. 이거는 실무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3, 4순위는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트랑 세트로 항상 따라다니는 게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라고 있는데, 그 인정이자 입금산입은 부당이익 예산 부인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 부당이익 예산 부인 챕터를 공부하고 나서 여기랑 다시 한번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범수 2 오늘 바로 할지 내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급이자 파트는 여기까지 205페이지. 퇴직급여 충당금 파트고요. 여기도 어려운 파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 힘들더라도 참아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개요는 이제 퇴직급여 제도는 이제 적립 방법에 따라서 사례적립과 사회적립으로 나뉜다. 사례적립은 이제 회사 내부에서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를 내부적으로 적립하는 제도이고, 사회적립은 외부 금융기관에 그 퇴직급여 적립액을 납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번 사례적립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보시면, 이제 퇴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장 지급할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이제 누적되는 비용, 잡계기로서
나중에 퇴직했을 때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용 배분은 매년 회계기간에 근로자 근로기간별로 배분이 돼야 되지만 지출되는 타이밍은 퇴사 시점에 한 번에 지출이 된다.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은 이제 매년 말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당장 올해 말에 우리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했을 때 우리가 지급해야 될 퇴직금의 합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금액만큼은 기말에 부채로 바로바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오고 차변에 퇴직급여가 오는 그런 회계 처리를 택하고 있고, 회계 기준은 법인세법은 회계 기준을 따라주되 그 사내 적립된 금액은 현행 법령에서는 0%예요. 인정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하도 이제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주는 이슈들이 발생해서 아예 그냥 사회 적립을 해버려라. 사회 적립을 이미 한 금액은 회사가 이미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일이 없죠. 그래서 사회 적립을 유도하게끔 사내 적립 제도는 현재 현행 법령에서, 옛날에는 인정이 됐겠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전부 0%로 한도를 두고 있다. 그래서 퇴직급여 인정받으려면 사회 적립을 해라.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회계처리 세무조정 구조 206페이지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을 2,000을 내부 적립으로 설정을 했고 세법상 한도는 200원이다. 그래서 회계처리 세무조정의 그 X1년도 12월 말 설정 시 보면은 세무조정이 1,800원, 송금물산입 6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채가 지금 현재 회계처리는 과대에 계산돼 있죠. 그래서 부채를 감해야 되기 때문에 송금물산입 6호. 그리고 X2년 지급시 회계처리를 이미 대충을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현금이 나가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닌 태충의 상계를 통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고, 세법상은 지금 그 사례 보시면 임원 퇴직금 중에 200원을 지급했는데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150원이더라. 그래서 150원까지는 기존에 우리가 세법상 한도 20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태충 150원을 상계를 해주고 50원은 사회 유출. 이거 소득처분이 뭐가 돼야 되죠? 그치? 그 법인세법상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귀속자가 임원일 때 상해처분이 되는 거고, 세무조정은 퇴직급여 충당금 50원 송금산입 마이너스 1으로 해주고 퇴직금 50원은 송금불산입 상여 처분을 해준다. 그리고 X2년 사례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1,200원 설정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0이 돼요. 그래서 퇴직급여 1,200원 회사는 설정을 했지만 추계액대로 설정을 했지만 세법에서는 한도가 0이기 때문에 전액 송금불산입 6호. 그래서 넘어가고, 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현재 현행 법령은 회사가 퇴직급여 추계액을 회계 기준에 따라 잡아도 무조건 전액 부인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금은. 207페이지에 사회적립 퇴직연금 제도. 그래서 우리가 퇴직연금을 이해하려면 그 제도의 유형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확정기여형이 있고 확정급여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퇴직금 부담을 하고 납입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 퇴직금을 지급할 때 동안 돈을 가만히 안 놔두죠. 그래서 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그 금융기관에서 운용 수익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그 운용수익은 근로자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이 되는 거예요. 확정 기여.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기여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금융기관에 납부만 하면 내가 납부한 금액으로 운용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운용수익이 뭐 대박이 나면 나중에 퇴직금이 많아지는 거고, 운용수익에 당연히 손실도 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받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용손익의 책임과 귀속은 다 근로자에게 있다. 확정 기여형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거를 DC형 하고 확정 급여형은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똑같이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담금의 누적액을 운용해서 발생되는 수익은 회사에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사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납입해야 될 퇴직금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급여형. 그래서 근로자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퇴직금을 대박을 쳐서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은 DC형에 가입할 거고, 나는 그냥 안전하게 정해진 금액을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근로자라면 DB형을 가입하는 거 보면은 확정 기여형은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DC형 가입한 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냥 납입해버리면 더 이상의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야. 내가 납입한 금액이 끝나는 거야. 퇴직금. 대신 그 운용하는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야. DB형은 내가 지금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해야 될 금액은 확정이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은 DC형을 가입할 것이고,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DB형을 가입할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8페이지 회사가 DC형, 확정 기여형을 가입한 경우에는 엄청 쉬워요. 그냥 납입한 금액, 전액 다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납입한 시점에. 그래서 세무조정 보면은 납입 시 퇴직급여 차변에 100원 오고 배변 현금 유출되죠. 세법도 똑같아. 똑같이 납입한 금액은 퇴직급여로 바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다. DC형으로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처리하기 굉장히 수월하죠. 그냥 DC형 가입하면 매월 납입하는 DC형 그 기여하는 금액은 전부 다 비용 처리가 단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209페이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확정 급여형은 저거 다시 한번 보면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 이제 매월 얼마씩 납입하고 납입하는 거에 대한 운용 수익이 회사에 귀속이 되고,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정해진 퇴직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용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퇴직급여 지급하면은 회사에는 돈이 좀 남을 것이고, 만약에 그냥 운용 수익이 계속 손실이 난 상태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례 보면은 퇴직급여 충당금 2,000 설정했고 X1년도에 세법상환도는 200원이다. 그리고 그 사회 적립을 1,800원 납입을 했어요. X2년에 A가 퇴직을 했고 퇴직급여 200원을 지급했다. 근데 이 200원 중에 150원은 회사에서 지급을 했고 50원은 퇴직연금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50원을 지급을 했다. X2년 말에
퇴직급여 충당금 1,200원 설정을 했고 세법상 환분은 0. 그리고 퇴직연금 1,200원을 납입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의 계정과 퇴직연금 충당금의 계정 두 가지를 같이 관리해 줘야 되고, 보면은 X1년 퇴직급 이거 좀 X2년도에 이제 그 세법과 회계의 차이를 작성한 거라서 X1년에 2,000원 설정했는데 세법상 환분은 200원이기 때문에 기초가 X1년 말이죠. 여기가 그러니까는 2,000원을 설정했고 회사는 세법상 환분은 200원. 그래서 1,800원에 소금불산입이 이미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건 기말, 전년 기말 고래기초. 소금불산입이 1,800원이 이미 유보가 되어 있을 거고, X2년 중간에 퇴직급여 충당금의 감소로 이제 회사는 20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감소로 퇴직급여 지급을 했고, 세법에서는 지금 종업원 A퇴직의 퇴직급여 200 중에 150원은 회사가 납입을 했고 50원은 퇴직급여 운용자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150원이 법인세법에서 보는 150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차이가 50원. 그래서 얘는 손동산이 50원이고 소득처분은 마이너스 6원. 그럼 얘는 뭐야? 전년도에 잡아놨던 소금불산 유보의 추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X2년 기말이죠. 1,20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회사가 설정했고 세법상 환분은 0이더라. 그래서 1,200원 전체를 부인하는 소금불산이 유보거든요. 그래서 기말에 회사는 3,000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재무상태표에 계산이 되어 있을 거고,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은 50원. 그래서 2,950원은 소금불산이 유보로 남아 있을 거다. 그럼 요거는 자적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가장 중요해요. 세법상 환분은 퇴직급여 충당금 무조건 0이다. 그리고 같은 사례 연금 충당금은 이제 그 우리가 회사에서 실제로 외부에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연금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케이스 1에 화살표 보시면 이게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이 아니고 신고 조정. 그래서 회사가 납입한 금액만큼은 무조건 송금 산입을 해줘야 된다. 근데 회사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X1년 퇴직급여 충당금은 이거 말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그 외부에 적립한 금액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초에 0, 기말에 1,800원 납입했는데 회계 처리 안 했지. 그래서 세법상은 1,800원이 부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1,800원에 송금살인 마이너스 유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회사가 기중에 퇴직급여 지급하면서 150원은 회사에서 납부했고 50원은 적립자산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1,800원 송금 살입한 것 중에 50원 어떻게 돼야 돼? 추인해줘야 되죠? 반대 세무조정이 나와야 되지? 그래서 얘는 손불 52. 그리고 증가
회사가 1200원 X2년 12월 말에 1200원 납입했대요. 외부 금융기관에. 그러면 회사는 아무런 회계처리 안 했기 때문에 신고 조정사항이니까 얘는 송금산입이 돼야 되겠죠? 1,200원. 그래서 회사는 여전히 아무 회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수상 2,950원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데 2,950원은 지금 현재 외부 금융기관에 2,950원이 납입되어 있다. 사회 적립자산이 2,950원이 있다. 그래서 2,950원이 기말 마이너스 6으로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사회 적립된 자산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되어 있으면 돼요. 회계 처리를 안 했다 안 했을 때. 만약에 사회 적립된 자산을 내가 회계상 퇴직급여로 비용 계상을 해놨다. 그러면 세금 조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울게요. 그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만 정리해 줄게요.
사실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정리하면 그냥 딱 이 내용이 결론이에요. 확정 비화형은 그냥 퇴직급여 비용 납입한 거, 비용 개성 시 뭐 세무조정 없고, 확정 급여형일 때는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전액 송금 불산이고, 이유는 현행 법령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의 한도를 0으로 놔두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 납입액 결산조정 반영을 한다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퇴직연금 납입액을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반영을 했을 때는 세무조정이 없고, 퇴직연금 납입액을 결산조정 미반영을 했다. 그러면은 신고조정 사항으로 그 납입액까지는 현금산인 마이너스 6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211페이지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것들이 쭉 내용이 나와요.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세무조정 구조는 회사 설정액에서 수법상 한도를 차감한 금액이 한도 초과액이 되고, 연가로 이번에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은 2016년 이후 퇴직급여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은 0이 된다. 그래서 뭐 산식은 뭐 사실 뭐 이해할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미 없어진 규정이기 때문에 법에만 나와 있는 거고,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한도액은 세법상 무조건 0이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212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2번 퇴직급여 추계액. 요거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면 좋은데,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동그라미 1번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 동그라미 2번 A와 B를 더한 금액인데, 말이 좀 어려워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보험수리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 재직기간 중 미가입 기간이 있는 자는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1번은 다 이해가 되죠. 현재 퇴직했을 때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계산하는 금액이고, 2번은 확정급여형 DB형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수리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은 별표 1번 보면은 막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뽑아준 숫자를 우리는 확인을 할 뿐이지 우리가 직접 구할 수는 없는 숫자야. 이 보험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 이거는 뭐 그냥 누군가가 정해주는 숫자가 있겠구나 하면 되고, B, B는 이제 그 DB형 퇴직연금제도 미가입자는 똑같이 일시퇴직 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을 더한다. 그래서 그냥 동그라미 1번만 생각하면 돼요. 2번은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볼 거는 뭐 그거 정도이고, 그래서 지금 뭐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차피 0이 나오는 규정을 굳이 시간 수업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220페이지 가보시면
퇴직연금 충당금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연금 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세무조정 구조 보면 회사가 설정한 금액에서 세법상 한도, 미니멈, 추계 기준, 운용자산 기준.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의 유고, 한도 미달액은 신고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한도 미달이 나도 마이너스 유고를 해줘야 돼요. 한도 미달 난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옆에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나와있죠. 네, 양가로 2번 세법상 퇴직연금 충당금 송금산입 한도액. 그래서 1번, 2번 중 작은 금액, 퇴직금의 추계액, 아까 말했던 일시퇴직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 그래서 세법상 퇴직금의 충당금 기말잔액. 세법상 퇴직금의 충당금 기말잔액은 항상 0이 되겠지. 그러니까는 1번의 의미, 동그라미 1번의 의미는 그냥 퇴직금의 추계액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말잔액 얼마를 납입했냐. 그래서 보통의 회사들은 동그라미 1번이 더 커요. 그래서 아마 2번의 금액이 송금산입 한도액이 될 거야. 그래서 221페이지 퇴직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퇴직급여 지급 순위. 퇴직연금 충당금과 상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퇴직연금 충당금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충당금이라는 계정을 따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퇴직연금 충당금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상계를 한다. 퇴직연금 충당금에 잡아져 있는 부채보다 추가 지급한 경우, 그때는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겠지. 내가 잡아놓은 부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다. 그래서 1번, 2번 순서대로 간다. 먼저 충당금 먼저 상계하고 그래도 더 지급할 게 남아있으면 추가적인 비용 처리를 한다. 2번 세무조정이 과소상계는 송금불산이 1이고 과다상계는 송금산이 마이너스 1. 그래서 퇴직급여는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려 보이지만 이것만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아요. 상식이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뿐이고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퇴직급여. 그래서 일단은 퇴직급여까지 끝났고 지금 남은 거는 배송충당금하고 뒤에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하고 어제 패스했던 의제배당, 입금의 의제배당 파트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금요일날 패스했음하고 못하면 주말에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법인 세일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